네, 김차동 FM 모닝쇼 일요일 순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새해 들어서 처음 맞이하는 일요일 원광대학교 HK플러스 동북아시아 인문사회 연구소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인문학 굿모닝 인문학 새해도 함께하는데요. 변함없이 이충훈 아나운서와 함께 떠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우리가 새해 들면 여러 가지 목표를 세우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한 가지 정말 빠지지 않는 게 바로 돈 버는 겁니다. 그렇죠. 예. 내가 정말 올해는 얼마나 또 벌까. 예. 중요하잖아요. 먹고 사는 일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업하세요 혹시? 그러진 않는데요. 예. 아무튼 오늘은 이 전북 출신의 최용신이라는 화가를 통해서 이 여러 가지의 어떤 그 역할에 수행하는 그런 법을 한번 좀 배워보도록 할게요. 이 사람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화가로서도 뛰어났지만 사업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고 아주 앞서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여러 가지 관직, 화가, 사업가 여러 가지의 어떤 역할을 한 번에 다 수행하는데 아주 기가 막힌 포트폴리오 생활자라는 것에는 틀림은 없었습니다. 조선시대 인물이고요. 조선시대 인물입니다. 최용신을 들여다보는 시간 굿모닝 인문학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원광대학교 HK플러스 동북아시아 인문사회 연구소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인문학 굿모닝 인문학 시간 오늘 박성호 교수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과연 무엇입니까? 네, 조선시대의 포트폴리오 생활자로 활동한 최용신입니다. 그래요. 포트폴리오 생활자. 이 내용을 아직은 조금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분명히 계실 수도 있어요. 우리 박성호 교수님께서 예전에 저희 굿모닝 인문학에서도 이 포트폴리오 생활자에 대해서도 한번 언급을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어떻습니까? 네, 좀 쉽게 포트폴리오 생활자를 설명드리면 부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가 캐릭터. 최근 부캐라는 개념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그렇죠. 부캐는 원래의 캐릭터와 별개로 만든 부 캐릭터를 의미합니다. 이 개념은 유재석이 자신의 부캐를 만들어 화제가 된 예능 프로그램 놀면 뭐하니를 통해 대중에게 널리 알려졌는데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포트폴리오 생활자는 자신의 문화 정체성을 스스로 규정하고 자신이 속한 문화적 환경에서 자신을 직접 고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전일제 직장과는 별개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진짜 요즘에 이런 분들 많아요. 옛날에는 우리의 삶이 조금 단조로웠어요. 이제 직장에 다니게 되면 삶이 좀 단순해진다고나 할까? 근데 직장이 끝나고 나서 아니면은 본인의 직업을 하루에 이제 종료를 하고 나면 자신의 취미라든지 자신이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이렇게 또 통해서 그것으로 나중에 또 부가 소득을 얻기도 하고. 맞습니다. 또 그러한 역할들을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더라고요. 주변에서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는 더욱 더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사람들이 이제 혼자 있는 시간들이 좀 길어졌잖아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취미를 하나씩 더 개발하게 되면서 본래의 직업과 별개로 하나의 어떤 또 다른 캐릭터를 스스로가 만들어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끝나고 나시면 뭐 합니까? 네, 저는 아빠의 역할을 열심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건 부가 캐릭터가 아닐 텐데. 알겠습니다. 포트폴리오 생활자. 자, 그러면 오늘 주제는 어찌됐든 그 조선시대 포트폴리오 생활자 최용신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눈단 말이에요. 최용신은 그러면 어떤 인물인지 먼저 한번 저희가 조금만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떨까요? 최용신은 무신이면서 화가로 활동한 인물입니다. 최용신은 1850년 2월 4일 한양 북부 삼청동에서 태어났는데요. 그의 본명은 동근이고 자는 대유, 호는 석지, 석강, 정산입니다. 여기에서 그 석강 있잖아요. 이 석강이라는 호는 고종에게 하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안의 최석강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거에서 유래해서 석강이라는 호를 붙여주었고요. 그렇구나. 그 무인 가문에서 자란 최용신은 유년 시절 부친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는데요. 그 결과 무과시험에 급제하게 됩니다. 좀 늦은 나이에 되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무인 가문의 어떤 대를 이어갈 수 있게끔 된 것이죠. 일각에서는 다른 기록에서 찾아볼 수 없는 최용신의 무관 행적을 두고 최용신이 양반 출신 화가로 활동하기 위해서 스스로 무신 경력을 만들어낸 것일 수도 있다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서문과 족보,
그리고 그 시기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네. 각사 등록에서 채용신이 무가의 급제에 무신으로 활동했음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증명 자료가 있네요. 네네. 채용신은 전주에서 무술시험을 치르고 무신이 되었는데요. 네네. 정육품 사가에 등용되고 예. 수군 첨철제사, 송호 별장 등을 역임하게 됩니다. 네네. 그리고 임기를 마치고 채용신은 여기 전주 현 익산시 왕군면 광안리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렇게 생활하고 있던 도중에 태조어진 주관화사로 발탁이 됩니다. 예. 네, 그러면서 그의 인생은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예. 태조어진 초본을 완성한 채용신은 그 공로를 고종에게 인정받아서 칠곡부사로 임명되기도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채용신뿐만 아니라 유명 화가가 관직에 오르는 일이 종종 있었는데요. 아, 그랬나요? 네.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겸재정선도 지금의 서울 양천구와 강서구 일대를 관리한 현령이었고요. 김홍도도 정조의 어진을 잘 그린 포상으로 현풍 현감으로 임명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아, 관리직을 했었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으로만 승부한 게 아니라 그 그림을 인정받아서 관리직으로도 갈 수 있었다. 야, 옛날이 오히려 더 개방적이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림 하나 잘 그리면 관직이 따라오는 그런 효과를 얻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뭐 하나 잘하면 그거를 인정받아서 관직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임계를 마친 채용신이 관직에 다시 오를 정도면 그림이 진짜 엄청나게 빼어났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채용신은 화가로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한번 좀 이야기를 덧붙여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네, 채용신은 모든 분야의 그림을 다 잘 그린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뭐 초상화, 풍경화, 뭐 다요. 산수화, 다 잘 그렸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특히 초상화를 잘 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덕분에 그는 가장 많은 초상 작품을 남긴 화가로 기억되고 있는데요. 그는 태조, 숙종, 영조, 정조, 순조, 현종 고종의 어진을 그렸습니다. 이를 계기로 이제 어진화가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그의 후손 이영태의 증언에 따르면 채용신이 22살에 대원군의 초상화를 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채용신, 이 그림을 그리게 된 사연이 좀 있는데요. 채용신 집안이 궁궐에 참빗을 납품했다고 해요. 참빗이면 그 촘촘한 빛. 맞습니다. 그 참빗을 납품을 했는데 그 참빗에 채용신이 아주 작은 그림을 그려 넣었다고 합니다. 야, 이때부터 마케팅 능력이. 맞습니다. 마케팅 능력은 뒤에서도 이제 나와요. 나옵니다. 이제 정읍에서 활동할 때 마케팅 능력이 나오는데요. 재밌어. 우선 그 얘기를 좀 이어서 또 하면 그 그림을 대원군이 보고 채용신의 재능을 바로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초상화를 그리게끔 하는데요. 얼마나 떨렸을까. 이렇게 최고의 그때 당시에 권세를 유지하던 이항의 초상화를 그리게 된 것이죠. 이를 계기로 채용신의 실력이 대외적으로 알려지게 되면서 수많은 이의 초상화를 그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찮아서 안 그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참빗에. 맞습니다. 그걸 한번 좀 그리고 뭔가 좀 잘해볼까 해서 그렸던 것이 기회를 맞이하면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궁궐에 보내는 거니까 특히 더 신경을 쓰지 않았을까?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참빗에 작은 그림을 넣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채용신이 작게 그리는 세필의 그림으로 명성을 얻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신만의 독특한 석지 필법을 창안합니다. 장르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자신만의 극세필 필법인데요. 이 석지 필법은 터럭 한 올이라도 틀리면 그 사람이 아니다라는 한국 초상화의 전통적인 명제에 부합하는 필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그는 인물의 정신까지 담으려는 전신사조의 화법도 구사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계속 그리게 된 채용신은 앞서 말씀드린 어진뿐만 아니라 최익현, 황현, 김영상, 전우와 같은 우국지사의 초상, 운낭자 상을 비롯한 여인의 초상도 그렸습니다. 그렇군요. 또한 조선총독부의 요청으로 1917년에 일본 여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 당시에 일본 귀족과 장군의 초상을 그린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이렇게 활동한 것 덕분에 일본에서 이제 한국에서는 채용신이 잘 알려지지 않았을 때도 일본에서는 매우 그림을 잘 그리는 화가로 잘 알려져서 일본에서 온 이제 사람이 이제 채용신을 찾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채용신이
근대 전환기라는 격변의 상황 속에서도 전통 기법을 익힘과 동시에 예. 서양 화법 그리고 사진 기법 같은 신문물을 활용했는데요. 아, 당시에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기법과 다른 것을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능력까지도 겸비했었던 거군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전통 회화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서양화나 이제 일본에서 오는 것들을 이제 수용하게 된 것이죠. 튀어 있는 사람이었네요. 네, 그리고 그 경우는 이제 일본 여행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거라 좀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채용신이 전통 회화를 토대로 서양화, 일본화를 직간접적으로 수용하면서 자신만의 화법을 구축했다는 점입니다. 네. 앞서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채용신이 자신만의 화법을 구축했다라는 것은 그동안에 없었던, 그러니까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던,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장르를 개척했다라는 의미잖아요. 네, 그렇죠. 네, 저는 이제 채용신이 새로운 장르를 개척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서울 화단에서 활동하지 않고 도화서 화원도 아니었음에도 어진화가, 최다 초상화가가 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네. 이러한 결과는 채용신이 새로운 장르를 개척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제가 생각하기에 채용신이 개척한 새로운 장르는 바로 사진과 초상화의 공존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사진을 찍게 되면 초상화가 없어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가 필요했어? 사진이 더 세밀하고 더 정확한데. 네, 그런데 이제 채용신은 사진을 보고 초상화를 제작한다는 발상의 전환을 합니다. 네, 사진만 보면 그 안에 어떤 사람의 내면을 담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한계를 파악하고 네, 채용신이 이제 발상을 전환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가 1923년 정읍 신태인의 그림 공방인 채석 강도 화소를 열게 됩니다. 아, 그림 공방이에요. 예, 그래서 아까 전에 이 마케팅에 능했다고 했잖아요. 예. 그 마케팅에 능한 것들이 이 부분에서 또 등장을 하는데요. 대단하시네. 네, 이 공방의 시스템은 사진을 보내주면 그림을 그려주는 것인데요. 사진이 없을 경우 사진사가 촬영을 하러 직접 방문하는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잠깐만요. 이 100여 년 전에, 100여 년 전에 이런 시스템을 도입했다고요? 예. 와, 이거 정말 세련되신 분이었네요. 네. 근데 이제 이게 가능했던 건 가족의 힘이 좀 있었습니다. 사실 이 서비스는 아들 최상목이 서울 종로에서 사진관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인데요. 그렇군요. 네. 그럼에도 이제 또 한 번 덧붙여 얘기하자면 아까 전에 마케팅 능력이 뛰어나다고 했잖아요. 예. 전단지에 채용씨는 이제 전단지를 만들어서 이제 배포를 합니다. 전단지를 또 만들었어요? 네, 그 당시에 전단지를 만들어서 홍보를 합니다. 1920년대. 예. 100년 전에. 예. 그때 이제 지금도 우리는 전단지를 만들고 있는데. 그걸 이제 앞서 나가서 이렇게 했던 거죠. 네네. 그런데 이제 이 전단지에 어떻게 적었냐면 사진을 보고 초상화를 제작했을 때 실물과 닮지 않을 경우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적어놨다고 합니다. 와, 이거 보상제까지. 예. 근데 이제 보상제이기도 하지만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직업에 대한 이제 채용신이 직업에 대한 자부심과 자신감이 강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네네. 그리고 좀 신선하게 다가오는 건데요. 이건 지금도 적용되는 것 같아요. 전단지의 작가 이력과 그림 장르에 따른 가격표를 적어놨습니다. 네. 이제 초상화만 놓고 보면 그 가격대가 어떻게 되냐면 쌀 한 마리 3.5원 하던 시절입니다. 3.5원. 그때 전신 초상이 100원, 반신상은 80원이었다고 합니다. 그 정말 가격대가 엄청 높았네요. 네. 근데 네가 그만큼 자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금액을 제시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작품 가격을 정하고 주문을 받는 게 아주 이례적인 시기였잖아요. 네, 이 역시도 채용신이 새롭게 개척한 길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아, 교수님, 그러면은 채용신이 이곳에서 사업을 했잖아요. 뭐 좀 이것과는 별개로 이건 궁금한데요. 사업이 잘 됐습니까? 네, 사업은 잘 된 것으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꾸준히 이렇게 하고 근데 이제 돈을 안 받고 그림 그려주는 경우도 매우 많았다고 합니다. 아까 우국지사 같은 경우에는 돈을 받지 않고 그냥 자신이 좋아서 그림을 그려주는 경우도 매우 많았다고 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좀 정리를 하자면 채용신은 전통회화 양식을 계승함과 동시에 서양 화법과 자신의 표현 요소를 활용해서 자신만의 초상 화풍을 만들었는데요. 이는 전통적인 초상화 제작 기법과 근대적 시각 체계인 사진,
그리고 대상의 정신과 이상을 담음으로써 근대 초상화의 새 장을 열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울러서 자신만의 공방을 설립해서 활동한 것은 예. 근대성을 지닌 작가의 모습을 채용신이 제시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조선시대 채용신에게서 어떤 부분을 좀 배우면 좋을지 이 이야기를 현대적으로 한번 좀 끌어봤으면 좋겠어요. 네, 채용신은 무신의 삶을 살면서 화가로 활동하지 않았습니까? 예. 물론 이제 무신의 임기를 마치고 전업 작가로 이제 활동하는 시간이 더 길긴 했지만 네. 무신의 삶에만 집중하고 화가 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이 전업 작가가 될 수 없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되고요. 예. 여담이지만 이 채용신을 고조 할아버지로 둔 배우 최시라. 네, 이 배우 최시라는 배우 활동을 하면서 그림도 그리고 있습니다. 아, 진짜 우리가 아는 그 여배우 최시라 씨. 맞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네, 최근에는 뭐 최시라를 비롯한 많은 연예인 그리고 일반인이 부캐를 만들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추세잖아요. 예. 1인 콘텐츠와 1인 크리에이티브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이 전유재 직장과 다양한 활동을 동시에 하는 포트폴리오 생활자가 되기 위해서는 네. 무신과 화가를 넘나들었던 채용신으로부터 유연한 삶의 태도를 배울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오늘 그 채용신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대단하다라고 해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할 수 있잖아. 라는 어떤 그런 자신감도 좀 얻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자, 원광대학교 HK플러스 동북아시아 인문사회연구소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인문학 굿모닝 인문학. 오늘은 박성호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